제가 올해 30이 됐거든요. 30이면 뭐, 이제 슬슬 인생이 안정돼야 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미친 척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던질 때는 멋있어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론 쫄았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큰 도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도전이 뭐였냐면요. 농업. 네, 농사 짓는 거요.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에서 농업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사실 농업이 아니라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요, 마을에서 외지인 연수생을 위해 개조한 빈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웬걸? 집이 엄청 넓고 좋은 거예요. 2층짜리 집인데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요. 가구며 가전제품도 다 갖춰져 있어서 저는 그냥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이사 왔습니다. 자, 이제 환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골은요, 진짜 공기가 다릅니다. 아침에 창문 열면 새소리가 들리고요. 밤에는 별이 쏟아져요. 도시에서 살 땐 별이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여기라면 나도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시골 사람들이 외지인한테 차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도시 촌놈이 가서 괜히 눈치만 보고 외롭게 지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았죠. 근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진짜 너무 친절했어요. 특히 옆집에 사는 혜진 아주머니가요. 이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요. 40대 초반인데 진짜 건강미 뿜뿜하는 스타일이에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활기찬 성격, 그리고 요리 솜씨까지 끝내주는 분입니다. 처음 봤을 땐 약간 무뚝뚝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농장에서 일을 배우고 집에 돌아오는데 옆집에서 혜진 아주머니가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한번 쓱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랐어? 아니, 처음 듣는 말이 왜 이렇게 말랐냐라니요. 저도 당황해서 그냥 도시에서 좀 바빠서요. 라고 얼버무렸죠. 그때 아주머니가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데 순간 제가 엄마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아주머니는 저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챙기는 게 그냥 밥 한 끼 먹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친엄마처럼, 아니 어쩌면 친엄마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세요. 제가 시골에 온 지 한 2주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슈퍼에 장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라면 코너 앞에서 뭘 살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서울 총각, 여기서 뭐 해요? 돌아보니까 혜진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장을 보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시는 거예요. 이봐요. 젊은 사람이 이런 것만 먹으면 어떡해요? 몸이 자본인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죠. 아니, 라면 좀 사려고 했을 뿐인데 제가 혼쭐이 나버렸습니다. 순간 내가 진짜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제가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요. 아주머니가 앞치마 아래로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샤워를 하고 나오셨는지 은은한 샴푸 향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건강해 보이셨어요. 어쨌든 그날 저는 라면 대신 반찬 코너에서 남은 음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 혜진 아주머니가 쟁반에 음식을 가득 담아 오신 겁니다. 어제 보니까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요. 남은 반찬인데 괜찮으면 드세요. 쟁반에는 김치, 된장국, 그리고 불고기 같은 정성 가득한 가정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신경 쓰지 말아요. 남은 거예요. 라며 웃으셨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데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더 감동이었어요. 어느덧 제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무렵, 옆집 혜진 아주머니랑은 이미 꽤 친해져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셨고, 저도 농장에서 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챙겨드리면서 은근히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물론 그 주고받는 사이는 딱히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서로 챙겨주는 그런 좋은 이웃 관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여름이라 날도 덥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뻗고 싶은 날이었죠. 근데 갑자기 밖에서 서울 총각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혜진 아주머니가 커다란 수박을 들고 계셨어요. 서울 총각, 수박 많이 땄길래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수박을 보자마자 속으로 와, 이게 바로 시골의 정인가 싶었어요. 도시에서는 누가 수박을 들고 같이 먹자고 찾아오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머니가 수박을 차게 하겠다면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놓고 그 안에 수박을 퐁당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도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머니가 쪼그려 앉아 계시는데 헐렁한 티셔츠 목 부분이 살짝 늘어나면서 안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일부러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기로 간 거예요. 아시죠? 사람이 당황하면 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제가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하늘 예쁘다 하면서 하늘을 쳐다봤죠.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티가 났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걸 딱 눈치채시고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안하네. 괜히 더러운 걸 보여줬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요. 아니에요. 예쁘세요. 네. 제가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까지만 말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예쁘세요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잠깐 멈췄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순간 멈칫하시더니 살짝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마워요라고 웃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웃음이요. 평소랑은 좀 달랐어요.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묘하게 기분 좋아 보이는 그런 웃음이랄까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해서 갑자기 수박 얘기를 꺼냈어요. 수박 차갑게 잘 식었겠죠? 이제 먹어볼까요? 하고요. 아주머니도 그제야 그래요. 먹어봐요. 하시면서 수박을 꺼내셨죠. 수박을 반으로 쪼개는데 진짜 시골에서 갓 딴 수박이라 그런지 색깔이며 냄새가 끝내주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수박을 한 조각 잘라서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요. 젊은 사람이 기운 없으면 안 되지. 저는 그 말에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박을 먹었는데요. 입안에 퍼지는 달달한 맛보다도 아주머니의 그 묘한 미소가 더 기억에 남았던 하루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랑 저 사이에는 약간 미묘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뭐랄까? 예전처럼 그냥 장난치고 웃는 사이인 건 맞는데
가끔씩 아주머니가 저를 볼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달까요? 물론 제가 괜히 오바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시골 생활이 외롭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감정 변화도 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농장에서 딴 과일을 옆집 혜진 아주머니께 드렸거든요. 감사 인사 차원에서요. 근데 그 과일 중에 레몬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그걸로 레몬 사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키라 씨, 레몬 사워 만들어 봤는데 같이 한 잔 해요? 아니, 이런 제안을 누가 거절합니까? 저는 속으로 이거 진짜 시골 살길 잘했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집에 들어가서 방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대충 살았는데 그날만큼은 먼지까지 닦고 책상 위에 흩어진 물건도 정리하고 심지어 향초까지 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간단한 안주를 들고요. 근데 역시나 혜진 아주머니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티셔츠에 청바지,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는데 샴푸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거 있죠. 이게 뭐랄까. 진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랄까요? 저는 괜히 긴장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농장에 딸기가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비료가 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아주머니는 그런 제 이야기를 하나도 지루해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잔을 몇 번 주고받고 나니까 저도 좀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결국 별다른 일 없이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음에 또 같이 마셔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주말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거든요. 농장에서 일하고 와서 씻고 간단히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똑똑똑, 누구지? 하고 나가봤더니 혜진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근데 이번엔 약간 취하신 상태였어요. 얼굴이 살짝 굵어져 있고 손에는 캔 2개를 들고 계셨죠. 서울 총각,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들여보내줄 거예요. 말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허둥지둥 아주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캔씩 따서 마시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는 제 소파에 편하게 앉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골 생활이 어떻냐? 농업은 배울 만하냐? 마을 사람들은 잘 챙겨주냐? 이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요, 아주머니가 2모금쯤 마시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시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잠깐 생각에 잠기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대로 잠들어 버리신 거 있죠? 저는 순간 어쩔 줄 몰라서 멍하니 아주머니를 쳐다봤어요. 이걸 깨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요. 근데 깨우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애매해서 결국 제가 이불을 꺼내서 아주머니를 재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불을 가져와서 아주머니 어깨에 살포시 덮어드리려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울 총각, 저 무리일까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리일까요라니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반응을 기다리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술기운에 그런 말을 하신 건지 잠시 저를 보다가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깊이 잠들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그냥 이불을 덮어드리고 소파 옆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술 취해서 한 말인가? 아니면 진짜 뭔가를 바라는 건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주머니가 제게 던진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거든요. 아주머니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잤어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내가 괜히 오바했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와 저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막 드라마처럼 갑자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아주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서울 총각 이거 먹어요 하던 분이 요즘은 서울 총각 이거 먹고 힘내요. 요즘 많이 힘들죠? 하면서 살짝 더 챙겨주시는 느낌. 아니 뭐 제가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머니가 또 한 번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직접 만든 김치를 한 통 들고 오셨더라고요. 서울 총각, 요즘 농장일이 바쁘다면서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요? 아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괜히 마음이 찡하잖아요. 제가 사실 밥을 대충 먹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좀 대충 먹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또 괜히 심쿵했죠. 아니, 이런 따뜻한 말은 도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까지도 그냥 아주머니가 나를 동네 동생처럼 생각하시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요, 아주머니가 김치통을 내려놓으시고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서울 총각, 네. 저 사실은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요? 저는 속으로 뭐지?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 하고 긴장했어요. 사실은 제가 서울 총각 처음 봤을 때부터 조금 신경 쓰였어요.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순간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살짝 웃으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냥 서울 총각 혼자 여기 내려와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잘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그냥 동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조금 다른 마음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도 혜진 아주머니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워낙 밝고 따뜻한 분이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주머니, 저도 사실 아주머니 덕분에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서로 알아가 봐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그날 이후로 저와 아주머니의 관계는 조금 더 특별해졌습니다. 물론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는 무슨 그날 바로 일치고 난리가 났죠. 시골이 이런 일은 더 무섭더라고요. 시골이 아니라 혜진이 누님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여전히 밝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누님 덕분에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오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됐잖아요.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온 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고,
혜진 아주머니와의 만남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하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여자가 택시 운전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일한 세월이 있다 보니 이때까지 만난 이상한 손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 중 재밌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개 적어봅니다. 지금은 개인 택시를 몰고 있지만 처음에는 회사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회사 택시는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손님이 더 많아서 산악금을 채우는 데에는 야간이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산악금은 회사에 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혼자 운행해야 하는 택시는 야간에는 그만큼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무시하고 괜히 더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많았고요. 야간에는 대부분의 손님이 취객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도 하고 손님이 모르는 길로 운전하면 돈 더 받으려고 돌아간다며 머리채를 잡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시비가 붙으면서도 야간 운행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죠.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어요? 그놈의 돈만 아니면 주간 운행이 몸도 마음도 더 편하고 좋죠. 회사 택시를 하던 때는 택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돈만 보고 야간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체력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주간 운행으로 바꾼 적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돈이 안 돼서 금방 야간으로 돌아갔지만요. 근데 주간 운행을 했을 때에도 참 특이한 손님을 한 분 태운 적 있습니다. 태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손님이 택시에 탑승하는 순간 술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술통에 빠졌다고 해도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대낮에 얼큰하게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는 손님을 보고 내리라고 할까 순간 고민도 했지만 이제 와서 내리라고 하기에는 늦은 것 같아 그냥 태웠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어보니 너네 집 이러는 겁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다시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손님 집이 어디신데요? 하고 물으니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 집도 모르는데 택시 운전으로 돈 벌어먹고 산다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나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야, 너 내려 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술 먹고 취한 사람에게는 말도 안 통할 게 뻔해서 그냥 꾹 참았습니다. 저보다 덩치도 큰 남자를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지구대로 갔습니다. 경찰이 취객을 보자마자 혀를 차더군요. 경찰이 봐도 대낮부터 고주망태가 된 그 손님이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경찰이 취객에게 내리라고 말하는데 이 양반이 경찰 말은 엄청 잘 듣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택시에서 내리더니 경찰에게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멀쩡한 신사처럼 예의를 지키고는 택시기사가 멀쩡한 길을 돌아서 간다고 저를 흉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별의별 놈 다 있네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평범한 진상 손님 중 한 명입니다. 취객 중에서는 정말 불쾌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취객들은 뒷자리에 거의 드러누워서 발로 운전석을 차며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괜히 밖에 나와서 택시 운전한다며 운전을 너무 못해서 거슬린다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진상 중에 최고는 핸들을 지 맘대로 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어찌나 철렁하는지 죽고 싶으면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죽지 왜 저까지 같이 죽게 만들려고 핸들을 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취객이 타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힘으로 하자니 제가 밀리기도 하고 나중에 엮이면 회사 택시다 보니 나중에 컴플레인이라도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회사 택시의 경우는 손님이랑 싸우며 잃어버린 시간만큼 다른 손님을 못 태우고 또 그만큼 산악금을 충당하지 못해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를 꾹 참고 경찰서로 인계를 합니다. 이게 최고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는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택시를 해야 하나? 괜히 울적해져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년 넘게 잘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야간 운전 중에는 이런 손님도 만났습니다. 젊은 커플이었는데 뒷자리에서 아주 쪽쪽거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둘이서 온갖 애정행각을 해대는데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엄연히 택시 안도 공공장소인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한마디 했다가는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시비만 붙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봤는지 갑자기 얘 전 여친 아니야? 내가 얘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남자친구에게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무인도에 떨어져도 오직 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라면서 서로 쪽쪽거리고 더 닿지 못해 안달이라는 식으로 굴었는데 카톡 메시지 하나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주 싸늘하다 못해 추울 지경이었습니다. 여자가 계속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계속 사과하던 남자도 열이 받았는지 그냥 연락 와서 답장한 건데 왜 그래? 걔랑 지금 헤어진 사이고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순간 욱해서 운전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택시를 내렸는데 그 여자도 따라 내리면서 남자친구한테 달려가 주먹질을 하고 남자는 그걸 또 피하고 난장판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요금 받긴 글렀네 하며 그냥 다른 손님을 찾으러 떠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들은 저런 짓 안 하고 다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일은 택시 운전인데 매일매일이 절에 들어간 것 마냥 돌을 닦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약과라고 생각될 일이 생겼습니다. 택시 운전 인생 동안 가장 큰일 날 뻔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회사 택시를 몰 때 생긴 일이니까 지금은 한참도 더 된 이야기네요. 그날은 장마철이라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며 굉장히 습기가 가득하고 찝찝한 기분의 나쁜 날씨였습니다. 손님도 없고 대부분 기본요금 손님이라 돈도 안 되는 거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러다가 산악금도 못 채우겠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떤 남자 손님을 한 명 태우게 되었는데 마침 또 장거리 손님이라서 반가웠습니다. 한 번 태우면 충분히 산악금을 채울 수 있는 거리였죠. 근데 말투가 이상하더군요. 한국말이 어설프고 조선족 말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가끔 영화에서 들어본 말투를 쓰더군요. 어차피 돈만 제대로 주면 거리도 장거리라 돈도 되고 퇴근도 빨리 할 수 있으니 그냥 태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물었더니 장거리하고도 더 들어가는 거리였습니다. 완전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빗길을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계산을 했죠. 이 손님을 내려주고 거기서 손님 한 명만 더 태워서 회사 근처로 가면 산악금 채우고도 돈이 훨씬 남겠네 하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며 신나게 달리고 있었죠. 핸드폰 내비로 주소를 찍어서 장거리 손님이 알려준 주소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가본 길이면 제 나름의 지름길로 갈 테지만 초행길이다 보니 내비가 가란 대로 군말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은 남자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 길 맞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초행길이라 내비대로 가고 있어요. 지름길 알려주시면 지름길로 갈게요. 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가주세요. 그러더군요. 속으로는 뭐지 이 사람? 생각하며 목적지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손님이 깜빡하고 돈을 두고 왔는데 이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미터기만 봐도 4만 원이 넘는다고 짜증을 좀 냈습니다. 그 남자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는데 방금 확인하니까 없었다면서 지갑도 안 들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냥 이 사람을 지구대에 넘겨버릴까? 아니면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돈 아까워도 그냥 여기서 내리라고 할까 고민하던 중 그 손님이 제 난처한 표정을 보며 제 생각을 다 안다는 듯이 경찰서에는 넘기지 말라고 하더군요. 경찰서 가면 한국에 더 이상 있지 못한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며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대신 물건을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물물교환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기껏해야 반지나 목걸이려나? 좀 돈 되는 걸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기 신발을 벗으면서 이 신발이 비싼 건데 이걸 대신 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뭐 좋은 메이커 신발이라도 가지고 그러나? 싶어서 신발을 자세히 보니 허름하고 구멍이 나서 다 낡아 떨어진 운동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상한 소리 계속하면 경찰서로 갈 거라고 돈이나 빨리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뻗팅기면서 계속 신발이며 낡은 가방이며 이걸로 택시비를 대신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말하는 투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돈 낼 생각이 없었구나 느낌이 팍 오더군요. 그래서 핸들을 꺾어 차를 갓길에 대고 저기요, 제가 다른 길은 몰라도 이 근처 경찰서 위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참에 경찰서 가서 콩밥 좀 자시고 아저씨 원래 나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네. 지금 친구한테 돈 가져오라고 할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저한테 주소를 불러주는 겁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사는 데인데 거기로 가면 택시비 줄 거라면서 말이죠. 이미 미터기는 5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교대 기간도 다 와가서
불러준 주소까지 거리를 계산해보니 좀 빠르게 가면 교대 시간까지 다녀오겠다 싶었습니다. 5만 원을 그냥 날리기엔 아깝기도 했고 그냥 빨리 다녀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불러준 주소지로 내비를 찍고 달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수상한 일인데 말이죠. 비는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주소지로 가는데 역 근처에 번화가 근처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자세한 길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니 그 젊은 남자는 나이트클럽 쪽으로 안내하더군요. 거기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는 곳으로는 안 보여서 아저씨 여기 나이트클럽 근처 맞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처음이라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가면 친구가 나와서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서 차를 멈추고 아저씨 친구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여기 차도 많고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지만 물어볼게요. 했습니다. 그 조선족 남자는 저를 흘겨보더니 제 폰으로 전화하세요 이러면서 폰을 건네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화하면 제 핸드폰에 그 번호 기록이 남으니까 자기 폰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남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상대가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휴대폰 주인으로 착각했는지 야 빨리 데려와 묶어놓을 준비 다 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택시비 얼마 정도 나왔는데 라던가 언제 도착해 내려가 있을게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묶어놓을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하는 건 왜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인신매매가 생각나며 소름이 돋더군요. 그 무렵쯤에 중국인들이 인신매매로 사람을 납치해간다 뭐다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여자 혼자 다니다가 납치를 당했다 하는 소문도 종종 돌았거든요. 둘 중에 어떤 거라도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납치해서 데려가려고 했구나. 데려가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거지? 까지 생각하다가 일단 티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가 왜 아무 말 안 하고 끊어요?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 살아서 집에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서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나중에 다시 전화해본다고 하고 스트레칭하는 척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대로 목적지까지 갔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극한의 긴장감을 갖게 되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지더군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택시 잔금 바꿔줄 현금이 없다고 잠깐 편의점에 들려서 돈 좀 바꿔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알겠다고 해서 택시를 급히 근처 편의점에 세워서 편의점 안에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밖으로 택시를 서다보며 통화를 하며 이런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말하며 통화가 5분 이상 길어지니 제 택시 뒷좌석에서 그 남자가 내리더니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염없이 멀어지는 그 남자를 쳐다보며 택시비는 밖에 글렀구나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래서 경찰분과의 통화는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끊고 저는 편의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잠금 장치를 잠궈 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차 안에서 저는 식은땀을 정말 비오듯이 흘렸습니다. 제가 만약 그 조선족 남자 말만 믿고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전했다면 그리고 돈 5만 원을 받겠다고 그 남자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 돌아가 이 이야기를 동료 기사들에게 했더니 다들 잘 대처했다며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주더군요. 어떤 기사님은 옛날에 현금으로 택시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뒷좌석에서 칼을 들이미며 돈을 뺏어가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고생하신다며 음료수를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마셨다가 계속 배가 아파 병원에 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보다 제가 겪은 일이 더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하긴 제가 눈치를 못 챘으면 돈은커녕 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후로는 비가 오는 날 밤에는 혼자서 택시를 잡는 사람은 경계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별의별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꽃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지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김상현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먼 친척이자 풍수지리를 잘 아는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생은 김선비와 마치 친구처럼 늘 가까이 지내며 의지하였습니다. 김생은 가난하여 생활이 넉넉지 못했지만 오랜 세월 김선비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병에 걸려 위중해지자 자식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김생을 찾아가 맷자리를 부탁드리거라. 분명 나를 위해 좋은 명당을 골라줄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김선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중에 있던 김선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의논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김생을 찾아가 아버님의 맷자리를 부탁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김선비의 아들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김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맏아들이 말과 안장을 갖춰 김생을 찾아갔습니다. 김생나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김생나리께 맷자리를 부탁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선친의 도움을 많이 받은지라 굳이 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땅히 가서 맷자리를 구해드리려 하였네. 다만 오늘은 사정이 있어 갈 수 없으니 내일 내가 혼자 가서 자리 잡아놓겠네. 맏아들은 김생의 말을 믿고 공손히 인사한 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 되어도 김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맏아들은 이번에는 둘째 동생을 보내 김생의 집에 가보도록 했습니다. 둘째가 김생을 찾아가니 김생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기 힘드니 내일 가서 맷자리를 찾아놓겠네. 둘째도 할 수 없이 김생의 말을 믿고 돌아왔지만 그 다음 날도 김생은 저녁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셋째 동생이 나서서 김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셋째가 도착하자 김생은 그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급히 볼 일이 생겨 내일 가서 맷자리를 구해드리겠네. 셋째 역시 어쩔 수 없이 김생의 말을 믿고 돌아왔으나 그날 저녁이 되어도 김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맏아들은 참다 못해 화가 폭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 덕분에 살림을 꾸려왔으면서 일이 배은망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토록 의리 없고 막대먹은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차라리 다른 직원에게 맷자리를 부탁하자. 형제들은 맏아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을 찾으려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선비의 집에는 겨우 16살쯤 되는 삼식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삼식은 성품이 어리숙하고 게으른 데다 일을 시켜도 제 몫을 못해 주인이 밥 먹고 남은 찌꺼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니 방을 내어줄 리 없었고 부뚜막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죠. 남루한 차림에 냄새까지 나니 집안 식구들은 삼식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삼식은 마루 밑에 있다가 우연히 형제들이 김생을 모셔오자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삼식은 그만 용기를 내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김생 나리께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맏형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삼식을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정중히 청해도 오지 않으시는데 너같이 거짓골을 한 녀석이 간다고 오겠느냐. 삼식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가면 반드시 김생 나리를 모셔올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맏형은 삼식을 더욱 불쾌하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거라. 여봐라. 삼식을 당장 내쫓아라. 삼식은 계속해서 간청했고 그 모습을 본 막내가 형들에게 의견을 냈습니다. 형님, 차라리 삼식을 한번 보내보죠. 삼식이 가서 청해온다면 다행이고 오지 않아도 김생에게 욕을 보이는 일이니 우리의 마음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삼식을 시험 삼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형들은 막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삼식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삼식이 내가 한번 갔다 와 보아라. 삼식은 은근히 미소를 지으며 허름한 외투 주머니에 작은 칼을 준비해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칼은 쇠조각을 날카롭게 갈아 만든 칼이었죠. 그리고 김생이 탈말을 끌고 당당히 김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생원님 계십니까? 그가 도착하자 김생의 여종 복실이 문을 열며 삼식을 맞이했습니다. 복실은 거짓골로 나타난 삼식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나리께 웬일로 오셨답니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 삼식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상현 어르신 댁에서 왔다고 전해주게.
복실은 시큰둥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김대감 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단 말인가? 나리께 간곡히 청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복실의 말을 들은 김생은 노기가 서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와도 갈까 말까 할 텐데 겨우 그 집 종놈이 와서 청을 한다고 그만 돌아가라 하여라.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삼식은 포기하지 않고 곧장 계단을 올라가 김생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정중하게 다시 청했습니다. 나리, 제발 가시옵소서. 우리 대감님의 맷자리는 나리께서 정해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김생은 코웃음을 치며 삼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주제 넘게도 내 따위가 나에게 청을 한다니. 우습구나. 썩 물러가라.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삼식은 돌연 김생에게 다가가더니 발로 단단히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그의 가슴팍 위에 걸터앉고는 왼손으로 김생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며 협박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생전에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이리 배은망덕하게 굴다니. 너 같은 자는 살려둘 가치가 없다. 김생은 발버둥 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삼식의 힘이 태산처럼 느껴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김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정성이 이토록 크니 어찌 내가 안 가볼 수 있겠는가. 가세, 가세. 복실아, 나갈 준비를 서둘러라. 복실은 놀란 표정으로 달려가 준비를 서둘렀고 김생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에 올라타고 길을 떠났죠. 김생과 삼식은 바삐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가족이 맷자리를 잡아 장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식이 김생에게 묻습니다. 저 무덤 자리는 어떤가요? 좋은 위치인가요? 김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답합니다. 괜찮아 보이는구나. 하지만 삼식은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말합니다. 생원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위치는 좋아 보여도 조상님의 묘지 바로 위에 자손의 무덤을 쓰는 건 큰 흉이 될 수 있어요. 얼른 가서 그 집안에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삼식의 말에 김생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삼식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그 집안의 큰일이 될 수 있으니 생원님께서 조언을 주시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김생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삼식의 말에 결국 설득되어 그 가족에게로 말을 몰고 가게 됩니다. 마지못해 상주에게 다가가 조문을 올린 김생은 조상의 묘 위에 자손의 무덤을 쓰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삼식이 계속 눈치를 주며 말을 꺼내라고 채근하자 결국 김생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엽니다. 조상의 묘지와 자손의 묘지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흉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생의 말을 들은 상주는 크게 놀라면서도 의아해했지만 김생이 거듭 강조하자 무덤을 다시 점검해 보자고 동의합니다. 관 위에 덮은 석회를 걷어내고 확인해 보니 위아래가 잘못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삼식은 조상의 관에 이상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위치를 핑계로 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상주는 놀란 마음에 즉시 다른 자리로 옮겨 새로운 무덤을 준비했고 김생에게 크게 감사하며 떠나지 말고 며칠 더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김생은 갈 길이 멀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하산했습니다. 가는 길에 삼식이 물었어요. 생원님, 저희 대감마님의 맷자리는 어디로 하실 생각이세요? 김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 뒤쪽 언덕이 괜찮지 않을까? 삼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집 앞에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에 있는 작은 섬이 더 적합합니다. 김생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놈아, 연못에 물이 가득 있는데 어찌 맷자리로 쓰겠느냐? 삼식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냥 그곳으로 정하십시오. 김선비 댁에 도착하여 결국 김생은 삼식의 말대로 연못 안섬을 장지로 정했습니다. 상주들과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사실 김생도 속으로는 당황하고 겁이 나서 삼식을 병풍 뒤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연못 가운데에다 장지를 정하긴 했지만
물이 가득 찬 연못에 어떻게 장사를 지내란 말인가? 삼식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후 장례일이 다가오자 김생은 한밤중에 몰래 연못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못이 말라 있었고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연못의 가장자리를 정리하고 메워서 평지로 만들었는데 그 형세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관을 마친 날 밤 삼식이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생원님, 내일 주인 댁에서 분명히 후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그때는 절대 받지 마시고 대신 저를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 날 주인은 예상대로 후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김생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삼식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인은 일이 많지 않아 종을 두기 어려웠던 터라 기꺼이 삼식을 김생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김생은 삼식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삼식이 김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지를 정하실 때는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말을 채찍질하다가 발을 멈추는 곳이 바로 장지로 적합한 곳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식은 김생의 집에서 머물며 김생이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지요. 김생은 삼식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장지를 찾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점차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입소문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김생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의 집은 번창했고 재산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식이 갑자기 작별을 고해왔습니다. 김생얼은 이제 소인 떠날 때가 되었사옵니다. 김생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이유도 없이 떠난다니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삼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게 가야 할 곳이 생겨더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찾아와 장지를 정해드릴 것입니다. 김생은 서운한 마음에 삼식을 붙잡아 두고 싶었지만 삼식은 끝내 작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몇 해가 지나 김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 즈음 삼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생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이상한 예감에 물었습니다. 삼식아, 내가 돌아왔구나. 그런데 어쩐 일로 다시 온 것이냐?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되었더냐? 삼식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생원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지를 정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김생은 삼식으로부터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죽음에 대해 막연히 생각해 보긴 했으나 막상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함께 미련이 피어올랐습니다. 둘은 함께 마을을 벗어나 멀리까지 걸어가며 산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삼식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쪽은 청룡입니다. 주산에서 왼쪽으로 갈라져 나온 산맥이죠. 저쪽은 백호입니다.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온 산맥이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은 안산입니다. 생원님 묘 자리는 이 산을 등지고 모양새가 가장 안정적인 방향을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김생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묘를 쓰면 우리 후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삼식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아들 셋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귀하게 자랄 것이며 높은 벼슬로 집안을 부유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이어 삼식은 김생의 아내를 위한 묘자리도 앞산의 한 곳에 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인의 묘지로 좋습니다. 이곳에 쓰면 자손들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 잘 기억해 놓았다가 이 자리에 묻혀야겠구나.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아주고 삼식은 떠났습니다. 한편 김생의 집에는 복실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좋은 묘 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로 장사를 지내둔 상태였어요. 오랜 세월 복실은 삼식이 돌아와 명당 자리를 알려주기를 기다리며 조금씩 재물을 모아왔고 그를 통해 어머니의 묘 자리를 정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생이 삼식과 함께 산으로 가서 맷자리를 고르려는 걸 본 복실은 재빨리 나물 광주리를 챙겨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삼식이 가리키는 명당 자리를 하나하나 기억해두며 생각했죠. 이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면 우리 집안도 번창할 수 있을 거야. 복실은 산에서 돌아온 후 몇 달간 준비해둔 재물을 모아 다른 마을에 사는 친척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돈 50냥을 내어 석회와 식량을 마련하고 곧바로 어머니의 시신을 임시묘에서 파내 삼식이 점쳐준 명당 자리로 옮겨 이장을 했습니다. 장사를 다 마친 뒤 복실은 흔적도 없이 도망쳐 새로운 삶을 꿈꾸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여종 복실은 천한 신분이지만 귀한 자식을 낳아 번창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양반 집안의 남자를 만나 혼인을 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복실은 결국 한 부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복실아,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혼기가 벌써 지난 것 같구나. 우리 집에서 일하는 덕칠이 어떠냐? 성실하고 힘도 좋고 너하고 잘 어울릴 것 같구나. 복실이는 주인 대감의 말을 듣고는 결이 찬 마음으로 말했지요. 대감마님, 비록 제가 지금은 천한 신분이나 본래 저희 집안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민과 혼인할 수는 없지요. 반드시 양반 가문에 시집 가고 싶습니다. 어허, 그랬구나. 그럼 양반으로 알아봐야겠구나. 마침 이웃마을에 홍씨라는 양반이 있는데 여러 대 동안 벼슬을 하지 못해 양반의 명백만 유지하고 있단다. 나이가 30이 되었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는데 그 집에라도 시집을 가겠느냐. 대감마님 양반이라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다. 너는 내 수양딸이라 하여 홍씨와 혼인을 시켜주겠다. 대감마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주인은 홍씨를 만나 이야기하였지요. 홍선비, 자네 혼인할 나이가 이제 한참 지났지 않은가? 애를 낳았어도 몇은 낳았을 나이지요. 하지만 저처럼 나이 많고 가난한 껍데기만 양반인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됐구먼. 자네한테 딱 맞는 혼처가 하나 있네. 자네가 아내를 얻고 싶다면 내 수양딸을 어찌 생각하겠나? 홍선비는 눈이 번쩍 뜨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수양딸이라면 감지덕지입니다. 이 나이에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말입니다. 홍선비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에 주인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실은 홍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복실은 아들 셋을 낳았고 꿈이 많은 복실은 아들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남편 홍씨에게 한양으로 올라가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감 우리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서 살아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한양에서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하지만 아이들을 더 훌륭히 키우려면 한양으로 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글 공부를 해야 입신양명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실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내면서 먹고 살 방법도 함께 주신다 했으니 분명히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함께 상경하여 한양에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오로지 세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전념하며 알뜰살뜰 살았지요. 오랜 세월이 흐르며 세 아들은 차례로 과거에 급제했고 집안은 번창하여 부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종 복실이는 세 아들과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복실은 세 아들을 불러앉히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아들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실은 잠시 옛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어머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복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나는 김생이라는 양반집에서 여종으로 일했었단다. 김생은 맷자리를 알아봐주는 직관이었는데 그 집에는 삼식이라고 불리는 종이 한 명 더 있었지. 삼식이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김생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단다. 그는 맷자리를 잘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 여러 명당을 알려주어 김생의 집안이
크게 번창하게 도왔지. 복실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 가지 욕심이 생기더구나. 우리 집안도 언젠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야.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된 묘 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로 장사를 지내야 했는데 항상 마음에 걸렸지. 그래서 어느 날 김생이 삼식과 함께 맷자리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몰래 따라가 삼식이 김생이 묻힐 맷자리를 미리 잡아주기 위해 가리키는 명당 자리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지. 아들들은 점점 흥미진진해하며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 혼자 나와서 삼식이 점지해준 명당 중 하나를 선택했지.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내 친척 몇 명을 불러와서 서둘러 우리 부모님을 그 자리에 모셨어. 장사를 다 마친 뒤에는 흔적도 없이 김생의 집을 떠나 도망쳤단다. 그때는 얼마나 두렵고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복실은 아들들의 눈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나는 마치 새 삶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단다. 그 자리에 부모님을 모신 후 가난하지만 양반의 집안인 너희 아버지와 혼인도 하고 우리 집안이 점점 운이 트이고 번창하기 시작했지. 내가 그 명당 덕에 너희를 낳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 덕분이란다. 아들들은 복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살아온 지난 시간의 고난과 오늘날의 부를 이루기까지의 부모님의 노고에 가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복실은 새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너희 안에 있는 힘을 믿어라. 그 힘이 너희를 이끌어줄 것이란다. 복실의 눈빛에는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동안 품어온 인생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 창밖에서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지요. 도둑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큰 것이 왔구나. 자잘한 물건을 훔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주인 집에 알리는 게 낫겠군. 옛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 대가로 목돈을 받는 게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도둑은 복실이에게 들은 함경도에 김생이라는 사람의 자손을 찾기로 하였지요. 도둑은 평소 김생의 집안 사정을 엿듣고 다닌 덕분에 복실에 관한 내막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김생의 아들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들으시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김생 나리께서 살아계실 때 복실이라는 여종이 도망친 일을 기억하십니까? 김생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여종이 도망친 일이 있었지. 그런데 자네가 그 일을 어떻게 아는가? 도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가 단순한 도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이 사실 김생 나리께서 얻은 명당을 몰래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를 모셨다더군요. 그 덕분에 그녀와 그 자손들이 크게 번창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도둑의 말을 듣고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믿으란 말이며? 자네가 어떻게 그 내막을 알고 있단 말인가? 사실은 제가 사는 것이 힘들어 밤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부자인 복실이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지요. 모두 잠이 들기를 기다리는데 창문 너머로 그녀의 말소리가 들려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차분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귀로 들었으니 거짓이 아닙니다. 이대로 그녀를 추노하시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친척으로 가장해 복실의 집을 방문해 진위를 확인하시고 조금의 재물이라도 받아오시는 게 안전하겠지요. 김생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도둑의 말이 터무니없지만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결국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좋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라면 그 대가를 섭섭치 않게 치러주겠다. 결국 김생의 아들은 친척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복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주인 마님의 오라버니가 왔다고 전해라. 그가 집문을 두드리며 안주인을 찾으니 하인들이 김생의 아들을 맞이했고 잠시 후 복실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복실은 문을 열고 나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김생과 꼭 닮은 모습에 한눈에 그가 옛 주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휴, 세상의 오라버니, 오랜만입니다. 어찌 이렇게 먼 곳까지 친히 찾아와 주셨단 말입니까? 복실은 반가운 척하며 그를 맞아들였고 김생의 아들도 복실의 자연스러운 환영에 약간 안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서 안으로 드세요. 한 상 차려놓고 천천히 이야기 나누지요. 복실은 방 안으로 그를 안내하며 직접 차와 다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그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주인님이 도련님을 귀하게 기르셨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귀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소인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복실이 자신이 김생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에 약간은 놀랐지만 오랜만에 보는 복실의 모습과 따뜻한 환영에 마음을 놓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조상이 맷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지 가세가 기울어 사는 것이 궁핍하게 되었네. 도련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신 걸 보니 다행이네요.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부족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안이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졌으니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실은 그의 앞에서 새 아들을 불러냈고 새 아들은 예의를 갖춰 김생의 아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며 복실의 자손들이 이렇게 귀하게 자란 것을 보니 도둑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복실의 따뜻한 태도에 김생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복실은 며칠 동안 김생의 아들을 편안히 머물게 하며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복실은 여러 가지 물건을 넉넉히 챙겨주며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부족한 사람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 주인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김생의 아들은 복실의 진심 어린 환대에 돈을 뜯으러 온 자신이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가 챙겨준 물건을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복실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복실의 은혜와 의리를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이리도 묘한 것일까?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품으며 김생의 아들은 복실의 집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요. 그 인연과 은혜는 잊지 않고 되새길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지요. 복실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듯 사람 간의 인연과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소중히 여기고 갚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들꽃 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4,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고요. 아내랑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직업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뭐 말이 좋아 개발자지 사실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런 저에게 벌어진 아주 소소하지만 묘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결혼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저희 집은 맞벌이라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집에 있어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살짝 환호했어요. 물론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아내가 워크숍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미 플랜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엔 뭐 하지? 게임이나 밤새 해볼까? 아니면 치킨 시켜 먹으면서 넷플릭스 정주행.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랑 술 한 잔이라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공항으로 아내를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본가나 가볼까?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제대로 얼굴도 못 비췄고 부모님도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아내도 본가 가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서 혼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나름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서 슬쩍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에 본가 좀 다녀올까? 당신도 없으니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고 부모님도 오랜만에 뵐 겸. 그런데 이게 웬걸 아내가 딱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 특유의 미간 살짝 찌푸리는 표정 있잖아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없는 날 굳이 본가를 간다고. 날 일부러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거야? 아니,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나오면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설득해야 하는 그 미묘한 상황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도 바쁘고 없으니 나도 오랜만에 본가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신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부모님께 잘 말해둘게. 그냥 회사 워크숍 때문에 못 왔다고 하면 되잖아.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아내도 알았어. 다녀오든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 여러분 아시죠? 그 눈빛이란 게 마냥 허락은 아니에요. 다녀오긴 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어쨌든 저는 아내를 공항에 내려주고 바로 본가로 출발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본가로 가는 길,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내가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형도 만나고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가 없는 날 굳이 본가를 간다고 한 게 좀 이상하게 보였나? 아니야. 그냥 내가 효도하는 거지. 효도하는 게 뭐가 나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겨울 풍경도 괜히 감성적으로 보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왠지 더 감미롭게 들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런 날은 괜히 내가 주인공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본가에 가면 형수님도 뵐 수 있잖아요. 저희 형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결혼한 꽤 지났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멋지세요. 제가 총각 때부터 형수님을 보면서 형은 진짜 복 터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냥 가족으로서 존경하는 마음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본가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형수님이셨어요. 부모님은 밭을 나가시고 형은 회사에 출근했는지 집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순간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형수님은 정말 세월을 정면으로 맞아도 끄떡없으신 분 같거든요. 오랜만이야, 성민아? 형수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형수님도 여전히 예쁘시네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냥 형식적인 칭찬인데 이 말이 나가고 나서 순간 이거 괜히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겠지 싶더라고요. 근데 형수님은 그냥 웃으면서 아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뭐 다행히 별일 없었죠. 형수님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형 얘기도 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요즘 동네 소식 같은 것도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본가에 온 거라 그런지 그냥 이런 사소한 대화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형수님이 저녁 준비를 하시겠다고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까 하다가 괜히 양심에 찔려서 따라갔어요. 제가 도울게요, 형수.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성민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고마워. 그 말 듣고 살짝 뜨끔했어요. 아니, 제가 평소에 얼마나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튼 형수님 옆에서 열심히 돕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돕는다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니었죠. 양파 껍질 까고, 당근 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형수님이 계속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머, 칼질 잘하네? 아내가 요리 시키나 봐? 아, 아니요. 저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그냥 옆에서 배운 거죠. 아이고, 잘하네. 형은 이런 일 한 번도 안 하거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왔어요. 뭐랄까,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형수님이랑 이렇게 요리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형수님이랑 둘이서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릴 때 형이랑 같이 놀던 추억도 떠오르고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쯤 되니까 부모님이 밭을 끝내고 돌아오셨고 형도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그런지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자주 못 오는 게 죄송하긴 한데 또 이렇게 반겨주시니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형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성민아, 오랜만이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냐? 아니, 이게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형, 나도 이제 나이 먹었지. 근데 형은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아, 설마 요즘 맥주로 배 키우나? 그랬더니 형이 바로 소파에 앉으면서 야, 됐고. 오늘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잔하자. 아버지랑도 같이.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기다렸다는 듯이 술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술 한잔 해야지. 내가 따라라, 성민아? 이렇게 시작된 술자리. 어머니도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어 오시고 형수님은 술잔을 챙기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갔어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술 마시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방.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다들 말도 많아지고 웃음소리도 커졌어요.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 본인 무용담을 늘어놓으셨는데 뭐랄까, 한 5번은 들었던 얘기인데도 술기운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축구 시합에서 내가 골을 넣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영웅처럼 봤다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형이 바로 태클을 걸었죠. 아버지, 그 얘기만 벌써 10번째예요. 그때 골 넣은 거 말고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잔을 딱 내려놓으시면서 야, 이놈아. 그 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그때 내가 없었으면 우리 동네가 졌다고. 그러면서 또 옆집 아저씨 얘기, 동네 자랑 얘기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피식 웃으시더니 저 양반은 술만 마시면 꼭 옛날 얘기야. 성민아, 너는 아버지 닮지 마라. 저는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죠. 아, 나도 술 마시면 친구들한테 옛날 얘기하는데 이거 유전인가? 형과의 회사 이야기. 그러다 형이 술 기운에 회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성민아. 요즘 회사 다니는 거 힘들지? 나도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본다. 그러면서 자기 팀장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새 밤 12시가 됐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지니 다들 술 기운에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그대로 코를 골며 잠드셨고요. 형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 좀만 누울게 하더니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아, 이게 바로 가족 술자리의 끝판이지. 술잔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안주는 반쯤 남아있고 다들 취해서 뻗어있는 그 풍경이 왠지 정겹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수님이 혼자 뒷정리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러자 형수님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성민이는 그냥 쉬어.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형수님 옆에 가서 설거지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뭐, 별거 없는 이야기였어요. 형은 요즘 회사에서 잘 지내요? 라든가,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같은 평범한 대화였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형수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네. 왜요? 형이 뭐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형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가끔은 가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없달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형수님이 항상 밝고 씩씩한 분이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수, 내가 볼 때 우리 형이 정말 바보 같네요. 이렇게 예쁘고 멋진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아니, 진짜 칭찬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었죠. 그런데도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솔직해지고 싶었던 건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예전부터 형수는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형이랑 결혼하셨을 때도 정말 부러웠다고요. 이 말을 듣고 형수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민아, 너는 나를 여자로 봐준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형수님이 농담을 하시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그게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죄송해요, 형수. 여러분,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뭘 말하면 오히려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술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형수님이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가끔은 나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거든. 뭐라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당황했어요. 형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술김에 나온 말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순간의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얼른 대화를 돌리려고 했죠. 형수,
이거 설거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쉬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형수님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튼 설거지 마무리하고 어머니, 아버지 방으로 모셔다 드린 다음에 저도 별채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벌렁 들어 누우니까 그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술 마시고 형수님 때문에 마음은 심란하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자자 싶어서 눈을 꾹 감았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이 스르르 오려는 찰나에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서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형수님이 서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 방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아니, 형수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요. 상황? 형수님, 저기.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더듬거리는데 형수님이 제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고 떨리던지. 성민아, 오늘만이야. 가끔은 나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거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부모님과 형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본가를 떠났어요. 전날 밤에 형수님과의 대화와 거시기 한 것은 어차피 술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형수님, 다들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이렇게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만 형수님과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후로도 형수님은 여전히 형과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본가에 가면 형수님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반겨주시고요.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어요. 형수님도 아마 저처럼 그냥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저도 아내와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제 일 하면서 가끔씩 본가에 들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곤 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전 올해 52의 중요한 여성입니다. 가족은 남편과 3명의 딸, 그리고 딱 2년 전까지 제 곁에 형부가 계셨습니다. 오늘 저희 형부의 기일이라 많은 생각에 잠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유년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43살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시집을 늦게 가서 아이를 늦게 낳지만 제 어릴 적엔 노산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부모님에 관한 기억은 없어요. 자궁 쪽이 약했던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친할머니 도움을 받아서 3살 정도까지 키워오시다가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상대의 여성분께서는 저와 22살 터울의 딸이 있었죠. 그때도 전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재혼 후 3년 정도는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해요. 3년 후 새엄마가 갑작스럽게 위암 진단을 받고 1년 반 정도 항암 치료를 하며 투병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친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또 새 여자가 생기시면서 절 22살 터울인 언니한테 맡기다시피 하셨대요. 그때 언니는 29살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언니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 조카랑 저랑은 4살 차이밖에 나질 않았어요. 언니는 아직 어린 저를 보며 뱃속에 아기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모른 체 할 수 없었다고. 그리고 언니는 저를 데리고 형부에게 가서 이 아이도 내 딸이라며 사정을 이야기했고, 처음에 형부는 당황하더니 당연히 당신 동생이면 내 동생이고 당신 딸이면 내 딸이니 우리 같이 잘 키워보자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렇게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조카와 자매처럼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형부와 생선 가게를 했던 저희 언니는 주변에서도 인품이 좋아 소문이 자자했고 저에 관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 상인분들이 젊은 사람이 참 착하다며 이것저것 과일과 간식들을 싸주셨다고 해요. 때문에 저희 언니는 항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올 때 한가득 먹거리를 들고 오곤 했죠. 형부와 언니가 밖에 있어 돈을 벌어오는 동안 저는 학교 끝나고 유치원에서 조카를 데려와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감 놀이를 하며 놀고 있으면 먹거리를 사들고 들어오던 언니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 조카는 저를 언니 부르며 잘 따랐어요. 언니를 닮아 예쁘고 애교도 많아서 형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아직도 조카를 쳐다보며 행복해하던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형부의 미소가 잊히질 않네요. 전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사랑이 넘치는 언니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제가 16살이 되던 해에 제 인생을 뒤집어버린 비극이 찾아왔어요. 새해에 온 식구가 해돋이를 보러 다녀오던 중에 그만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저희 언니와 조카는 목숨을 잃었고 형부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차린 후 의사 선생님께 들었는데 온전하셨던 형부는 갈비뼈 골절과 타박상만 입으셨고 저희 언니와 조카 그리고 제가 많이 다쳤었다고 셋 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수혈이 필요했는데 언니와 조카는 형부와 혈액형이 달라 수혈이 불가능했고 불행 중 다행인지 저와 형부 혈액형이 같아서 의식이 있던 형부가 제게 수혈을 해줘 저를 구할 수 있었고 언니와 조카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언니와 조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형부도 아내와 자식을 잃은 충격에 한동안 말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넋이 나갔었죠. 원래도 무뚝뚝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니 표정이 싹 사라진 정말 시체 같았어요. 가족을 잃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감히 모르실 겁니다. 숨도 못 쉴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요. 저 역시 태어나기 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동반하며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겨우 정신이 들 때쯤 저는 형부의 병실을 매일 찾아갔어요. 시간이 흘러서 형부가 먼저 퇴원을 하고 뒤늦게 퇴원을 한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사람의 온기는 온데간데였고 여기저기 놓인 술병과 쓰레기 더미에 찌들어 잠든 형부. 덥수룩한 수염, 정말 페인이 따로 없더군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자 형부는 왔니? 한마디를 하고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곤 다시 자리에 눕는데 그 눈빛은 마치 자신도 죽여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집안 곳곳 널린 쓰레기들과 술병을 치우고 그동안 쌓여있던 빨래들과 설거지 등 지방 청소를 한 후 환기까지 시키고 저녁을 준비했죠.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자 자고 있던 형부를 깨워서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분명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인데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차가운 공기를 깨고 제가 먼저 말을 했죠. 형부, 저 다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 전에 다니던 학교로 가면 되겠지? 내 선생님께 말씀드리마. 그리고 저는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언니와 조카 목까지 열심히 살겠노라 다짐을 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형부와 형부의 주위를 둘러싼 채 굴러다니는 빈 술병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 널브러진 술병과 쓰레기를 치우고 저녁을 준비하는 저의 학교 후의 일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둘 무렵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학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싶으니 형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형부와 술병들.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와 조카 대신 제가 살았다는 자책감은 저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은 형부가 잠에서 깨어 저를 발견하시고는 왔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부짖었어요. 잘못했어요, 형부. 제가 살아서 죄송해요. 언니랑 조카 목까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계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절 구하셨어요? 왜 나 같은 걸 구해서 힘들어해요? 그냥 그때 언니랑 조카랑 같이 죽게 내버려 두지. 그냥 죽을 걸 그랬어요. 이야기하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나를 보고는 형부가 달려와 뒤에서 꼭 끌어안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애야.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랬어. 내 와이프랑 딸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 너는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아내도 자식도 없는 이런 내게 남은 건 너밖에 없어. 우리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간 네 언니랑 우리 딸 목까지 같이 잘 살자. 내가 노력하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언니와 조카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저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특목고에 진학을 했고 다른 학교보다 비쌌던 학비로 인해서 형부는 밤낮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생선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택배를 하시는 형부를 보며 그 고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피땀 흘려 공부를 했고 고생 끝에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순간 언니가 기뻐하는 얼굴이 떠올라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형부는 이거 딸 하늘나라 갈 때 받았던 보험금이야. 너는 내 처제이지만 내 딸이기도 해. 이걸로 내 등록금을 내주고 싶구나. 그걸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부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악착같이 공부에 매진을 해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저는 알아주는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이라 야근이 잦았으나 바쁜 와중에도 형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일 끝나고 야식을 사서 들어가기도 했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형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저랑 같은 연구원 직장 선배와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형부에게 소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형부는 말씀은 많지 않지만 따뜻하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좋아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상견례 전달 형부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부르셨어요. 이거 내 언니 보험금이야. 결혼 준비할 때 보태렴. 형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제 언니 목숨값을 제가 어떻게. 이 돈까지 받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내 언니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내 손을 내가 잡아도 되겠니? 그래야 하늘에 있는 내 언니도 편하게 눈을 감을 거야. 저는 형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형부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형부의 손을 잡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남편과 상의 끝에 서울 끝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형부를 모시고 살게 되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지금도 남편에게 참 감사하네요. 저는 이렇게 너무도 사랑하는 두 남자와 살며 첫째 딸을 낳고 딸의 애교에 항상 집안에는 웃음이 돌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레 살이 빠지고 안색이 급격히 나빠진 형부. 급기야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밤에 구토를 하시는 형부의 모습에 저는 형부를 모시고 근처 대학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형부의 간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병명은 간암. 이미 암세포는 온몸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갖은 고생 끝에 이제야 자리를 잡아서 조금은 남들처럼 대단한 행복이 아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는데 우리에겐 그것조차도 어렵기만 한 일이었다니. 이보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형부에게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항암 치료만 꾸준히 잘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형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형부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고통 속에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옆에서 간호하는 제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형부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형부를 간호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탓에 무리를 했는지 그만 연구실에서 실신을 하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하얀 병실이었습니다. 아, 과로를 했구나 생각하며 일어나려는데 의사가 한 말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3주 되셨고요. 쌍둥이네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하필 지금 이 상황이 임신이라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만 흘렸죠. 저는 이 사실을 형부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지우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형부의 항암 치료가 있던 날이라 저는 퇴근을 하고 죽을 사서 병원으로 형부를 보러 갔어요. 형부는 많이 수척했지만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는 형부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이야기하며 갓 사온 따끈따끈한 죽과 반찬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제 앞에 아기 베넷 저고리를 내어놓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형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남편 시켜서 샀다. 아직 둘 다 성별을 몰라서 하얀색으로 샀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저는 죄스러운 마음에 울먹이며 너무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네가 왜 미안해. 나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지금 너무 기쁜걸. 건강하게 출산해서 내게 꼭 안겨주려무나. 형부는 자책하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고 저는 형부를 붙들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하에 휴직계를 내고 간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형부가 있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런 나를 보는 형부는 홀몸도 아닌데 병실을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것조차 못하면 제가 죽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부는 태교도 못하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병원 휴게실에서 예쁜 사진이 들어있는 책과 잡지책을 들고 오셔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도 보여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형부와 같이 사진을 보며 신혼여행도 제주도에 가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다는 형부를 꼭 모시고 가리라 다짐을 했었는데 저의 출산이 임박함과 동시에 형부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휑한 머리 가죽만 남은 뼈 분반실에 들어가기 전 다른 산모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출산을 하고 나왔을 때 형부가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딸들을 출산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저는 곧바로 형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다시는 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어찌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 형부는 다행히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형부는 고생했다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저도 부푼 마음으로 아이들을 형부께 보여줄 생각에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어여쁜 공주들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저 또한 빠르게 회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형부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형부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예쁘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며
한없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왔다 간 다음 날부터 형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대로 형부를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저희는 형부의 병실에 모였습니다. 형부는 저희 가족을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고는 옅은 숨을 내쉬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며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이제 그만 네 언니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려무나 라고 하시는데 저는 형부의 진심에 목이 메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오늘 나의 형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고 그 모습은 그렇게도 평온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형부를 조카와 언니에게 보내드린 후 저는 형부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꼭 저희 가족들은 헌혈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오빠 같고 때로는 아빠 같았던 나의 형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